네, 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국민의당 대표를 하고 계시는 안철수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카이스트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19대 대통령 대선 후보로 나오시고 지금은 현재 국민의당 대표를 하고 계신 안철수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냥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먼 길에서 모셔갖고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가 드물고 흔하지 않은 기회니까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큰 박수로 안철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외국에서 학교 다니시다가 이제 한국어로 강의하는 학교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예, 그러면 아마 이 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 말을 잘 이해하시면 한국어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 겁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가 하도 주위에서 연대해서 직접 이렇게 연대를 찾아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대가 연세대 준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솔리데러티가 또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나눈다, 함께 행동한다, 그런 뜻도 되는데, 요즘 주위에서 다른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또 직접 찾아뵙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제가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또 2번째가 융합적 사고인데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혹시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1차, 2차, 3차는 또 뭘까요? 외국에서 학교 다니셨으면 이럴 때 먼저 손 들고 이야기 잘하실 것 같은데.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또 3차 IT 기술로 일어난 혁명이 산업혁명이죠. 근데 왜 4차가 어떤 점이 틀릴까요? 4차가 틀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차, 2차, 3차는 한 가지 기술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두 다 예상 가능합니다.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학에서 그러면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아니까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미리 그쪽 방향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가 예상 가능한 게 이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특징이죠. 4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4차는 뭐냐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한쪽에서 발달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모바일이 발달하고, 또 한쪽에서는 미래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또 한쪽에서는 크리스퍼,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달하면서 동시에 이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이 기술들끼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술들끼리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다른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선은 1차, 2차, 3차 때 한 가지 기술이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고 어떤 교육을 시키면 좋을지 국가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 수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이들끼리 합쳐지는 거니까 미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에서도 뭘 가르쳐야 될지 사실은 불확실해요. 이 가르쳐도 나중에 필요 없는 분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부도 미리 계획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두 개가 가장 다른 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게 또 4차 산업혁명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예고편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보통 영화 예고편 2분짜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한참 시간을 들여가지고 2분짜리 영화 예고편을 만드는데 혹시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일주일 만에 될까요? 한 달 정도 걸린대요. 한 달 정도 걸려가지고 편집해서 2분짜리 영화 예고편을 만드는데 얼마 전에 그 IBM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지금까지 영화 감독이 찍은 영화를 그냥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지나면 자동으로 영화 예고편이 만들어져 나온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인공지능이 만든 영화 예고편 지금 당장 본인들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화 예고편을 만들 때 여러 정말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 예측도 불가능하고 기존의 일자리들 사라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의 실제로 본인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서도 고민해야죠.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기를 수 있고 도와드릴 수가 있는가. 정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투자를 해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그렇다고 치고 이런 시대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뭐가 필요한가? 점점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지식은 인터넷에서 구글로 누구나 찾아볼 수 있고 대학에서 지식을 쌓아도 대학 졸업하고 2년 정도 있으면 50% 정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말로 필요한 지식들이 2년 후에는 절반 정도가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날을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하나가 기업가 정신, 앙트러프로너십과 두 번째가 융합적인 사고방식. 융합이라고 하면 컨버전스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즈라고도 표현하죠. 서로 다른 디스플린 간에 서로 연결점들을 찾는 그런 공부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짧게. 자,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 뭡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업가 정신은 교육을 잘 받으셨을 것 같은데. 기업가 정신 수업이 따로 있나요?
기업가 정신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할 때 기업이 뭘까요? 기업. 이게 지금 기업가 정신. 여기서 이게 뭘까요? 기업. 간단한데. 예. 예. 회사. 그 기업이 한자로 따지면 이게 다 그 한자 말들이잖아요. 한자로 따지면 그 발알기자, 업업자. 한자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가? 그 기업이라고 하면 한국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로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발알기자에 업업자 해서 회사를 뜻하는 기업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일으킬 기자에 업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따지면 제가 한자를 잘 못 쓰는데 일으킬 기자에 업업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은 어떤 직업을 뜻하니까 기업하면 일으키는, 그러니까 업을 일으키다, 또는 약간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나 가치를 만드는 일, 그게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기업가 정신할 때 기업은 회사가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나 가치를 만드는 일이 기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그래서 보통 기업가 정신하면 기업은 회사, 컴퍼니라고 생각하고, 기업가 하면 저건 비즈니스맨, 그리고 기업가 정신하면 비즈니스 마인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틀립니다. 기업가 정신할 때 기업이라는 게 한자가 틀리고 뜻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건 처음에 비즈니스맨과 앙트러프로너가 있어요. 비즈니스맨은 그냥 일반적인 회사 경영자입니다. 앙트러프로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인 경영자보다 창업자에 가까워요. 회사 창업한 사람들. 그래서 빌 게이츠라든지 그 주커버그라든지 이런 사람 같은 사람이 앙트러프로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 문화권에서는 이 둘은 확실히 달라요. 이걸 이제 동양권에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일본에서 처음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때 한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를 이제 번역할 때 이건 기업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회사. 여기를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으킬 기자의 업업자. 그래서 여기는
일본에서도 두 개가 달라요. 중국에서도 똑같은 한자를 써서 두 개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저기 영어 문화권이나 또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두 개가 완전히 다른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만 이게 헷갈립니다. 혼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둘 다 한국 발음이 똑같아요. 저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오해가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자가 다른데 한국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가 정신하면 기업은 회사, 기업가 정신하니까 비즈니스 마인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전혀 다릅니다. 앙트러프레너십 번역이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비즈니스 마인드 번역이 기업가 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 원래 원뜻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 만드는 일련의 활동, 그게 앙트러프레너고 앙트러프레너십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게 필요해요. 이게 경영학 과목만이 아닙니다. 이건 저기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 필요하고, 저 개인적인 소신은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교양 필수로 기업가 정신을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또 서울대에서 교수할 때 이 앙트러프레너십을 한 학기 동안 제가 가르쳤기도 하고, 실제로 그 과목을 이제 배우면서 학생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완전히 자기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이 수업 듣고 나면 한 학기만 지나도 창업하겠다는 그런 팀들이 3팀씩 나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학에서 이 제대로 된 기업가 정신 과목이 없으면 따로 이렇게 책을 보셔도 됩니다. 저 분야의 책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그 몽크 앤 리들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랜디 코미사라는 사람이 썼는데, 저 책을 보시면 그냥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실제로 창업을 시작하고 어떤 난관들이 생기고 그거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과정들이 실제 사례처럼 잘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저 랜디 코미사르라는 사람은 지금 저 실리콘밸리에서 그 여러 벤처 캐피탈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이 클라이너 펄킨스라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들을 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그 영어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판도 있어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저 책 가지고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원서로 그때는 가르쳤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 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정말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과감하게 도전해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저런 거구나, 기업가 정신이 저런 것이구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또 꼭 필요한 정신이 바로 그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융합. 융합이 영어로 따지면 컨버전스예요.
interdisciplinary studies. 저게 결국 보통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생물이면 생물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보면 이 세상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나눈 거죠. 사실은 이 모두가 뭉뚱그려서 합해진 게 세상인데 옛날 사람들은 세상이 하도 복잡하니까 전체를 그냥 연구하기보다 그 중에서 한 부분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수학, 화학, 물리, 생물, 뭐 역사학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게 한 가지 사안으로 보면 보통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생물학적인 존재면서 사실은 동시에 사람이 심장이 뛰는 이유는 전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전기를 일으켜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우리가 살아있어요. 뇌에서 생각한 게 지금 이 손으로 전달되는 것도 전기입니다. 다. 전기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물리학 분야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들부터 포함해서 지금 피 속에서 흐르고 있는 많은 이런 성분들은 다 화학이거든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건데 한 가지 분야만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 전체를 잘 못 보게 돼요. 그래서도 이제는 융합적인 그런 학문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이제 뭐 수학이면 수학, 화학이면 화학 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연구할 수 있는 거는 다 연구가 끝났단 말이죠. 그 영어 표현으로 그 low hanging fruits은 우리가 딸 수 있는 과일들은 전부 다 땄어요. 없어요. 이제 남은 게. 이제는 어려운 연구밖에는 안 남았는데요. 다행히 그 영역과 영역 간의 주변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가 화학이고 여기가 물리고 하면 여기에 있는 low hanging fruits는 이제 없는데 이제 여기 주변부 또는 여기 경계부 여기는 아직도 뭔가 연구할 수 있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분야가 바로 interdisciplinary study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들이 요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옛날 DNA 스트럭처, DNA 연구가 대표적인 융합 연구예요. DNA 구조를 밝힌 게 1950년대니까 지금 벌써 60년도 넘었어요. 60년 전에 연구인데요. 그때 DNA 구조를 어떻게 밝혔냐? 왓슨이라는 생물학자와 크릭이라는 물리학자가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세포잖아요. DNA 구조를 물리학에서만 썼던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나? 물리학에서 썼던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를 생물학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과 물리학이 함께 연구를 해서 밝혀낸 게 DNA 스트럭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융합 연구라는 게 요즘 이렇게 각광받지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사실은 중요한 연구들은 융합 연구로서 결과들을 냈던 거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자 연구 분야들이 다, 전공 분야들이 다 다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책 보신 분 계세요? 예, 어땠어요? 매우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에서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역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나 철학 같은 부분도 건드렸다는 것이.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나 또는 그 다음 후속작 호모 데우스 같은 책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게 거기는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생물학 그리고 그 종교 철학, 인문학 그리고 그 컴퓨터 거의 모든 분야가 거기 다 녹아들어서 하나의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크게 보면 빅 히스토리 아세요? 빅 히스토리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게 그 예전부터 빌 게이츠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실제로 연구비도 대주고 그랬던 분야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단순히 지금 그냥 그 뭐 로마사 이런 식이 아니라 천문학부터 시작해서 지구 생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분야를 전부 다 합쳐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쓴 게 바로 빅 히스토리 분야인데 그 중에 요즘 같으면 대표작이 사실은 그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이런 업적들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대표적인 그 융합적인 사고방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번 저는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 꼭 보시라고 강추하고 싶은데 그걸 보시면 융합이라는 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쉽고 이해가 되고 서로 연관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정말로 중요한 게요.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가 정신, 앙트러프르너십에 대한 그런 이해, 그리고 또 이런 융합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 그게 그냥 대학에서 학점 따고 암기하고 지식을 머릿속에 축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인생,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뭘 하나 더 알고 뭘 하나 더 모르고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점점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 간다.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연세대도 이제 지금 이 과정을 만든 거라고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학교가, 대학이 이제 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뭐 3가지 인트로덕션을 제가 동시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한 주제만 가지고도 한 학기 이상 사실 깊게 공부하고 고민하실 분야고, 그 다음에 앙트러프르너십도 뭐 한 학기가 뭡니까? 이거 앙트러프르너십 전공이 있을 정도로 저는 워튼스쿨에서 앙트러프르너십 전공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야이고, 또 융합은 융합대로 사실은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는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대학 원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쪽은 이쪽대로 대학원이 하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고민, 연구들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뭐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짧은 시간 나름대로 10분씩 이렇게 할애해가지고 인트로덕션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하시면 그게 다 본인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강연은 30분 정도 하고 나머지 서로 대화의 시간, 질문, 답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대표님께 강의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 혹은 저는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자유롭게 거의 아까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DNA라든가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예. 그렇지만 이제 투자를 한 군데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가장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판단하기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 그 연구가 활발하고 발달하잖아요. 한쪽에서는 또 저 미래 자동차 산업이 발달합니다. 근데 이 둘이 우리가 사실 생각지도 예상치도 못하게 합쳐져서 무인 자동차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가 인공지능 분야가 있고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기본 중에 기본은 통계학입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그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가 있는데요. 그 사람 굉장히 책 많이 썼습니다. 올리버 렉서스 나무, World is Flat 이런 책들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00년대 초반에 미래 직업에 대해서 예상하면서 그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학부에서 통계학은 꼭 전공하라고 추천하고 싶다는 그 귀절이 있습니다. 그건 저하고 생각이 같아요. 그래서 통계학을 전공하든지 아니면 복수 전공하기를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통계가 수학과 다르거든요. 수학은 1 플러스 1은 2죠. 그런데 통계학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닙니다.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게 통계학이거든요. 통계학은 사고방식이 좀 달라서 빅데이터를 다룰 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는 그 금융 투자할 때도 사실 통계학으로 접근하는 거지 수학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면 그런 분야들을 통계학을 전공하고 빅데이터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 쪽에 필요한 기반 그런 되는 지식이 뭔지 이런 쪽을 잘 살펴봐서 준비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더라도 그 근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제 앞으로 살아가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또 다른 분? 아까 그 안트로포너십 얘기하실 때 뭐 새로운 가치나 일자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셨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뭐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은 그 지금은 안트로포너십이라는 정신이 아직 발달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앙트로프로노십은 창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 취직해서 회사원으로 다닐 때도 그리고 또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을 때도 다 필요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창업이 아니라 어떤 큰 조직에 취직해서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을 인트라프로노십이라고 따로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설명이 제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앙트로프로노십은 내가 지금 이렇게 예상 못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나갈 때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 교훈을 알려주는 그런 미니 인생 수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 수업이 정말로 좋은 수업 찾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리학 책을 다 외운다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를 끊임없이 그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도 그냥 책을 보고 외워서 기업가 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실제 사례가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자기가 한번 결심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생각을 맞춰보고 토론하고 그 과정 중에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의 기업가 정신 수업을 들으시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학생 질문. 저 제일 뒤에
분하고 그다음 여기 앞분하고 예. 안철수 대표님이야말로 유학적 사고, 문과 이과를 어루는 21세기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년으로 문과로 살았고 취업을 걱정하는 문과생이 물어봅니다. 이런 융합적 사고는 이과적 데이터, 즉 기술 발전, 과학에 대한 바탕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과 소위 문과 쪽 또는 인문학 쪽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이과 쪽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분야 아니냐. 인문학 하는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 막막하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언어 인식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인식 같은 거. 우리가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한국어 인식이 이게 좀 떨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런가? IT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어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지식이 축적되는 인프라가 있어야 그걸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습득하고 배워나가는데 그런 기반이 한국에 안 돼 있습니다. 즉 지금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하는데 발목 잡고 있는 게 바로 인문학이나 한국어 또는 한국 역사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도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제대로 인문학, 한국학, 역사에 투자해서 그 제대로 일자리들도 많이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게 그런 준비들이 꼭 필요한데 지금 국가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저는 지금 정치권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그 책임, 역할, 투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되면 이제 그 인문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예. 저는 이제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없이 제가 평상시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고등 강의 시간에 그 중도는 없다라는 동영상을 보고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정치권에 계시는 이제 안 대표님께 제가 미래 대한민국 정치와 여기에 관심 있는 한 학생으로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뭐가 오해냐? 이념 스펙트럼에서 이제 한쪽이 진보고 한쪽이 보수로 갈 때 중도는 중간이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라 어떤 사안은 진보적인 입장, 어떤 사안은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 이렇게 취하는 거지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는 게 중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게 중도 스탠스지 그 안보도 중간이고 경제도 중간이고 이런 게 중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중도라는 개념이 이념 스펙트럼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기존에 이제 이념 중심으로 사고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중도, 특히 이제 중도 개혁의 길은 좌우 이념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 방법에만 집중하는 게 바로 그 중도 정당의 역할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원전에 대한 태도가 보면 그 보수는 무조건 찬성, 진보는 무조건 반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중도의 입장은
탈원전의 방향에 찬성하지만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보시면 당장 원전을 없애면 뭘로 발전합니까? 사실은 그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바꿔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먼저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술을 확보해 놔야죠. 그래야 안심하고 그걸로 교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들이 우리가 굉장히 부족해요.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잘 만들면 그러면 발전소가 훨씬 더 적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전력 낭비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전력 낭비를 줄이는 문화와 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도의 길은 무조건 당장 다 없애자, 끝까지 이 길로 가자, 이게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 놓고 바꿔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그리고 전력 낭비하는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에 투자해서 기술력을 확보해서 그걸로 바꿔나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게 중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학생 말씀. 예, 예. 왜 정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정치 안 해도 평생 잘 예, 그럼요. 있는데 그 시작하죠. 처음 이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을 때 저는 정치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열망이 1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고민에 빠졌죠. 왜 저처럼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 좀 바꿔달라는 요구가 이토록 많을까? 그 고민을 하고 결국은 만약에 그렇게 많은 그런 열망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그러면 그분들의 열망을 실현시킬 도구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기존 정치에 대한 실망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 정치에 대해서 뭘 가장 실망했는가 이렇게 여쭤보면 정치라는 게 원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느꼈다고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목표가 바깥에서 멀쩡한 사람들도 정치하면서 욕먹잖아요. 그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데 정치인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기득권 양당제입니다. 서로 두 당만 있을 때 국민을 위해서 경쟁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제가 약간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제주도에 항공사가 2개 이제 운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많지만.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항공사가 하나만 가면 독점인데 항공사 2개가 제주도 가니까 서로 경쟁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경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도 계속 오르고 서비스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바뀐 게 3번째 항공사, 4번째 항공사가 제주도 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서 요금도 낮아지고 그리고 또 서비스도 좋아졌는데 한국 정치가 그랬어요. 한국 정치가 두 정당이 국민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실수하면 그냥 반사 이익을 얻어서 그냥 권력을 주고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창당해서 다당자가 된 이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3당, 4당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 많죠.
실제로 다당제 자체가 만들어졌지만 이게 다당제로서 실제로 동작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주어진 과제입니다. 질문하고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들 다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글로벌 인자품만의 아이템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거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그마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학부 학생들 입는 후드티거든요. 아, 예. 누가 입고 있어요? 저기 입고 계시네. 예. GLD. 여기 GLD라고. 예. 박수 한번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같이 쓰는 거 에코백 있잖아요. 에코백이랑 저희 학교 부채하고 다 여러 가지 준비했으니까 예. 하나씩 학교 홍보 잘하라고 드리는 거. 가시면서 차에서 하나씩 뜯어 보시면. 예. 감사합니다. 예. 단체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그 다 앞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